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10% 이상 내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건데요. 사실 한옥마을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기존에 있던 점포들이 이 높아진 임대료를 감당 못해 떠나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임대료 인하 시한은 3개월 이상으로 정했고요. 동참을 결정한 건물주들은 아직 참여하지 못한 건물주도 함께할 수 있도록 권유해 꼭 상생 경제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관광정보에 저는 이런 뉴스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전주시의 이 상생의 바람이 다른 관광지에도 잘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내 정말 명품 관광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제도, 특별 연장 근로제도, 일자리 고용 지표, 고용 연장. 최근 경제계에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이죠. 이 모든 주제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과 함께 오늘 생생경제는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나오셨어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릎팍도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우리 장관님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청취자분들도 오늘 장관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남겨주시고요. 또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재갑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관님 먼저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요즘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경제에 좀 민생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방역과 그리고 민생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정부에서 다하고 계시고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님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정방위로 노력을 하고 계셔서 바쁜 나날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죠. 이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이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에 이제 지방관서들이 있습니다. 지방관서에서 관내 이제 사업장이라고 하면 회사나 공장이나 뭐 이런 이제 사업장들이 되겠습니다. 이 관내 사업장의 이 휴업 상황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합니다. 상황 파악 차원에서 동향 파악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걸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휴업하는 사례가 이제 되게 한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끔 이제 확진자분이 가끔 발생하시는데 확진자의 동선을 찾아보면은 확진자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 사업장을 이제 방역이나 소독하기 위해서 단기간 휴업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같은 그런 사유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장의 경우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지만 자동차 부품이 중국에서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자동차의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게 되면
국내에 있는 모든 부품 협력사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에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네. 중단되는 사례, 휴업이 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민생에서 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여행업계처럼 이제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그 수입이 매출 감소로 인해서 휴업이 되는 그런 네.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정부에서 좀 유념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반면에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급격하게 이제 생산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방역과 관련해서 검사를 굉장히 밤새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이나 마스크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막 급증해가지고 노동을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없는 경우와 일이 많은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일이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동선에 걸리는 기업들이나 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그 여파에 있는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객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감소하면서 벌어지는 어려움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세 번째 경우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은 업체라고 예, 할 수 있겠죠. 특히 그 소상공인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더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이 고통을 겪는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일단 고용유지지원금이 뭡니까? 예,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네. 우선 우리 매출 감소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계신데 요 분들에 대한 정부에서의 대책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바로 어저께도 발표를 했고요. 네. 지난주에도 발표한 게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에 경영안정자금 같은 거를 지원받으셔서 지금 어려움을 좀 극복해 가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것으로는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본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업이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영 상황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에 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줄다든지 또는 생산 물량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용조정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조정 들어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감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회사도 문제가 되고 이제 감원되시는 노동자분들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을 감원 없이 고용조정 없이 극복할 수 있도록 휴업 같은 조치를 해서 고용 유지 조치를 하면 그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그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것이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생산량도 감소되고 매출액도 감소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해지는데 그때 사업주가 고통을 좀 같이 동감한다라는 취지로 감원하지 않고 같이 구성원들이 가면 정부에서 그만큼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 비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장관님?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고용유지지원금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그 요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네네. 요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요번 코로나19 요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이런 전염병이 이렇게 확산되면서 못했던. 네. 그거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특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생산량이 줄거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요건을 보지 않고 바로 휴업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네. 이게 이제 특별 지원 요건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하면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한 달에
20일을 가동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20%가 근로시간이 20% 감소한다는 얘기는 4일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은 바로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분의 2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재고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니면은 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수치가 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려면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전염병과 같은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20% 감소했을 때 예. 그런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예.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거 나랑 해당되는 되는데라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겠죠, 장관님.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 서로 도우라고 세금 내는 거고요. 이런 일 하라고 우리 장관님이나 여러 공무원분들이 애쓰시고 계시니까요. 국민 여러분들 꼭 본인들이 도움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꼭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아까 전에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하셨어요. 일이 너무 많은 사례와 일이 없는 사례. 우리가 지금 일이 너무 없는 사례를 봤다면 그렇죠. 이제 일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마스크 제조업체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허용을 하셨어요. 마스크나 방역업체 등 그런 관련 기업에요. 사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노총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고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좀 고민인데요. 장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특별 연장 근로 제도는 우선 우리나라 노동법에서 노동시간 관련해서 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52시간제라는 단어를 아주 익숙하게 그럼요. 들으셨던 건데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는 일주 기준 노동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노동시간은 일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네. 되어 있고요. 게다가 연장 근로를 할 때는 초과 근로를 할 때는 일주에 12시간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간에 52시간을 한도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재작년입니다. 2018년 3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업무량이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또는 갑자기 업무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노동자들한테도 결국은 악영향이 미치게 되는 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평소에 52시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갑자기 이렇게 업무량이 변동이 될 경우에는 일을 하시는 분들 근로자가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별연장 근로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노동법에서 특별연장 근로제도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하고 동의서를 같이 저희한테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시면 저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 더 일을 네. 임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인가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는 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냐면 전에부터 이제 이 제도도 있었습니다만 네. 특히 작년에 탄력근로제를 이렇게 52시간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업무량이 변동될 때를 대비해서 노사장관의 탄력근로제를 좀 확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네. 이 합의를 국회에서 이제 입법 논의를 했습니다만 법 개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확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제도는 그러면 뭐 동의만 하면 무한정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운영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이것은 필요한 기간에 필요한 시간 최소 한도의 시간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인가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이렇게 조건이 있더라고요, 장관님. 한 네, 네 가지 그렇습니다. 정도 되잖아요. 예, 뭐 예. 천지재변이 있었을 때, 뭐
저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죠? 네 가지 사유는 우선 뭐 크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천재사변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인명과 관련돼 있는 경우, 안전과 인명 안전과 관련돼 네네. 있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돌발적으로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이걸 수리를 해야 한다. 근데 요 수리를 하려고 하면 그 기계를 수리하실 수 있는 분이 밤을 새워서 또 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갑자기 업무량이 막 폭증을 했는데 이걸 지금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네. 경우. 이런 네 가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아주 최소한도의 시간 동안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지금 해드린다. 그러면서 요 사이에 건강권 보호 조치는 반드시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주 52시간 제도 정착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그 주 52시간 제도에 흠집이 나는 것들을 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다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일각에서는 아니 못 떼고 차 떼고 뽀 떼고 이렇게 다 빼면 예. 52시간 이거 시행 안착 되겠어?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노동자 단체에서 일단 너무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특별 연장 근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불법 행위 신고 접수 오늘부터 시작하겠다. 신고센터 개소도 했거든요.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기울까요? 우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느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연장 근로를 인가하고 있는 사업장이 한 33개 됩니다. 33개가 어떤 사업장이냐 하면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병원들, 네. 그다음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그동안에 공장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이행하려고 하면 국내 공장에서 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클레임이 걸리는 그렇죠. 업체들이 있죠. 그래서 요 업체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 회사 한 33개 정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연장 근로제도를 이번에 인가 사유를 확대를 하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이것이 문제가 없는지도 다 한번 검토도 하고 했고요. 네. 입법 예고하면서도 노동계에도 충분히 그 불가피성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노총은 노사정 간에 탄력 근로제를 합의를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잠정적으로 하는 조치이고 금년에도 계속 탄력 근로제 법안은 분명히 입법되도록 추진을 하겠다라는 네. 말씀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제도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황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더 보완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노사 의견도 계속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만하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사 의견 수렴하겠다라고 장관께서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그 출발새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전국 택배연대노조 위원장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체국에 소속돼 있는 그러니까 정규직인 택배 기사들은 마스크나 안전장치를 받고 이렇게 개인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특수고용자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회사에서 마스크나 손 세정제나 이런 걸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전에 있어서도 마스크 한 장에도 차별받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특수고용자들 또 여러 가지 산업 안전에 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애쓰고 계신데 이런 것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좀 방안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장에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 현장에서 협력업체란 말을 많이 쓰시죠. 네.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업체의 근로자 노동자들은 챙기면서 이 협력업체분들은 안 챙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항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소한 거에서 차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차별은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같은 현장에서. 특히 안전과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사실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실은 한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안에 들어와 있는 협력업체분들, 그러니까 우리 법률용어로 하면 하청업체, 사내 하청업체의 노동자분들과 관련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예방조치 의무는 원청업체한테 전체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사업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하면 그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제도로 지금 책임 범위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예, 네네.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바로 저희가 그 사업장에다 배포를 하고 네.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강조한 게 뭐였냐면 만약에 사업장에 확진 환자가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정보를 자기 업체 근로자에게만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협력업체한테 안 알려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고. 전체 다 즉시 알려줘야 된다. 협력업체. 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말씀하신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마스크는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좀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요것과 함께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중소업체 같은 경우에 마스크가 필요한데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 업체 그리고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중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사실 마스크를 벌써 한 72만 개 정도를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앞으로 수급 상황도 한번 보면서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좀 배포할 생각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정보를 알려주고 뭐 마스크를 배포하고 이거 돈 안 드는 일이고 돈 적게 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관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하청 업체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이 빨리 제대로 좀 정착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사소한 거에 맘상한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래요. 사소한 거에 맘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샵 0945 우무정 0945로 여러분들 평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궁금했던 것들 있으시면 남겨주십시오. 3358님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종합원 동의서는 정말 종업원이 진정으로 동의한 건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업주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된 건지 확인 좀 합시다. 이렇게 왔거든요. 아마 연장근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연장근로인가 그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노동법에 보면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와 같이 기준이 되는 노동시간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하고 이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연장하는 지금 하기로 한 계약서상 써 있는 것보다 더 연장할 때 예를 들어 연장근로 12시간 안에서 연장근로 할 때는 연장근로를 하시는 분이 동의를 해야지만 합니다. 당사자가요? 노동을 하는 당사자가? 특별연장근로는 그런 의미에서 일을 더 할 때는 일을 더 하시는 분이 동의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동의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요건에 충족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한 4가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가 각종 증빙서를 붙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증빙서를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동 현안들 1부에서 살펴봤고요. 2부에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내용입니다. 사실 어제 황덕순 일자리 수석과 함께도 이 이야기 나눴는데 장관님 그 대통령이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좀 수정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용 연장하고 정년 연장은 저희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두 단어를 굉장히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다르다. 예. 네. 고용 연장은 고용을 연장한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미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법률 개정을 해가지고 정년 60세를 그 이상으로 올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분명히 드리고요. 다만 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고용 연장, 고령자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고령화가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지금 이렇게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나라는 역사상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 고령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물론 작년에도 생산 가능 인구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뭐냐면 15세부터 64세까지. 네. 그러니까 일을 하실 수 있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인구가 금년부터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3만 명 정도 감소하는 것을 네.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요 숫자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앞으로 2024년이 되면 30만 명대로 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40만 명대로 늘게 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게 되면 일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죠. 줄어들어 가지고 네.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뭐 성장률이 너무 옛날보다 낮았다 이렇게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잠재 성장률 자체가 그것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실은 고령자분들이 노동시장에서 더 좀 오래 남아서 일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 하나는 청년 고용과하고 상충되는 문제는 피하는 네. 이제 우리가 해안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안으로 고용 연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선 한 가지 방안은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퇴직하시에도 다른 사업장에 가셔서 퇴직하시는 네. 취업하는 방안이 하나 있죠. 이 방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일하시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년 때문에 일단 퇴직을 하시더라도 바로 다른 이제 근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재고용 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네네. 또 어떤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년을 조금씩 연장해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서 연장해가는 사업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것을 우리가 계속고용제도, 그 사업장에서 계속고용한다라는 계속고용의 의미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년부터도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요 두 가지 방안으로 지원해드리기 위한 정책을 계속 강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전국에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고령자분들에 대한 생애 설계 서비스를 하거든요. 세계 설계 서비스와 그다음에 재취업 그렇게 취업 발전해드리는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금년 5월부터는 사실은 1,000인 이상 기업한테는 50세 이상 노동자분이 회사를 떠나실 때 이직하시게 되면 반드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년 5월부터는 그게 의무화가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좋네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되는 방안.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년 후에 재고용되거나 아니면 정년 연장을 필요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를 저희가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제도를 금년부터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대통령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고 정년 연장도 고용 연장의 일부이죠. 그렇죠.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금부터 논의해야 되고 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예를 들어 청년 고용과의 충돌이라든지 기업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뜻이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셨고요. 그 영화 인턴 영화 보면 저도 봤습니다. 네네 저는 그게 하나 일종의 고용 연장 아니겠어요? CEO로 있다가 그렇죠. 예. 네 CEO로 있다가 이제 다른 데에 퇴직해서 젊은 여자 CEO의 이제 비서가 되는 언젠가 저희 상무님이나 뭐 사장님이 제 비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인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또 중요한 그 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이 인턴을 하시면서 같이 일하는 인턴 청년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맞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럼요.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 연륜과 지혜가 주는 것들은 사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어제 일자리 지표,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뭐 어르신들 일자리 지표만 는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늘어야죠. 지금 그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줄고 있고 이게 고령화되는 어르신들의 개인의 삶을 봐서도 늘어야 되고 우리 전체 경제 활동에 비해서도 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적 화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얼마 전에 장관님 그 업무 보고 하셨죠. 네, 고용노동부사 이제 올 한 해 어떤 거에 좀 집중해서 할 건지를 선별하고 하셨는데 가장 장관님이 올 한 해 하고 싶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요번에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요번에 업무 보고는 사실은 대통령께 드리는 업무 보고라기보다는 국민께 드리는 일자리 업무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작년의 경우에는 고용 지표가 개선된 것은 분명한데 국민들께서 체감은 못 내셨거든요. 금년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라고 약속을 드린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고 금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역과 산업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서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의 우선을 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민간 일자리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주도 일자리가 많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민간 일자리를 많이 올리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의 가장 근본은 40대 취업률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40대 분들이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건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면 그게 정말 사회의 어려움으로 즉각 나타나잖아요. 이 40대 분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40대 분들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한 가정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라서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40대의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40대의 인구의 감소하고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고용률이 감소하는 거예요. 40대 고용률이. 40대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의미는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40대 취업자가 감소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대 부분, 요 40대의 고용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작년부터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40대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 분석, 그다음에 전수조사에 준하는 실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보험 DB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디서 이직을 하셔서 어디로 지금 취업을 해 가시는지, 어떤 분들이 취업을 못 하시는지, 그리고 또 저희 고용센터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
40대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 다 하고 또 40대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발견한 현상은 이런 현상입니다. 하나는 40대 분들이 취업이 많이 감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재 제조업체, 도소매업체의 고용 감소 현상과 맥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네. 그쪽에서 이직을 많이 하시는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 요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단순히 업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뿐이 아니고 이쪽이 산업 기술이 그렇죠. 변화하면서 이쪽에 지금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상황인 바뀌고 있는 거죠. 상황입니다. 네. 이쪽이. 근데 40대 분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지체 현상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40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3월 달까지는 저희가 마련할 것인데 이 대책에는 첫째는 이런 제조업이 지금 고용이 부진한 이 부분들에 대한 산업 활성화 대책에 분명히 한 영역은 차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40대 분들이 이렇게 산업 구조나 아니면 기술이 변화에 따라서 이 노동시장에서 이 적응력을 높여갈 수 있는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교육. 예, 재교육이나 이런 쪽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40대 인구 감소보다 취업자 수가 지금 더 감소하고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원인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인데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산업 활성화도 물론이지만 배움의 기회들을 좀 주시겠다. 그 얘기 들으니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뭐 타다도 그렇고요. 이제 새로운 산업 형태가 나오면서 구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도 굉장한 문제 아닙니까, 장관님? 이분들의 재취업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그래서 요번에 업무 보고 드리는 거에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해 갔어요. 지금 산업은 신산업,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가 발전했는데 신산업을 발전시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하나인데 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 디지털화를 통한 자동화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구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가는 거기에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업무 보고 드릴 때도 이런 그 신기술 분야에 대한 직업 훈련에 대한 강화 대책도 같이 보고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신기술과 함께 투트랙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아주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갑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데 해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20년까지 연차 휴가 80% 달성. 이거 저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좀 현실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는데 이거 믿음 가져도 됩니까, 장관님? 예. 이거 장관님이 이게요. 믿음, 네. 우선 이게 사회가 사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통계 결과를 계속 보다 보면 이렇게 빨리 변하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우선 청년층들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청년층들한테 좋은 직장이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임금이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워라밸 보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저희 휴가 사용률, 연차 휴가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문체부가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서 상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 휴가 조사를 2019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쓰던가요? 전 많이 못 썼는데. 네. 2019년부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벌써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요거를 보면 2017년에는 59.2%가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전체 휴가 일수분의 사용한 휴가 일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쓴 거죠. 근데 2018년도를 2018년도의 사용률을 봤더니 72.5%가 벌써 쓰고 있습니다. 1년 만에. 1년 만에 급격하게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것을 80%까지 늘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오늘 요번에 업무 보고 드린 거에 보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52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 제도를 여러 가지 바꿔왔는데 금년의 경우엔 이 제도를 기업의 문화로 한 단계 더 높여서 기업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요것도 할 것인데 요 중에 연차 휴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특히 이건 고용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많이 가시면 서비스 산업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차 휴가 촉진 제도도 훨씬 더 활성화시켜 가면서 더 많으신 분들이 자유롭게 연차 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전 휴가 가면 방송을 못 하기 때문에요. 휴가를 반납하고 전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저는 생생경제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근데 이거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국회에서 지금 하실 일들 많은데 고용부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추진 법안 한 가지만 좀 꼽아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법안 하나는 좀 곤란한 두 개 얘기하시면요. 알겠습니다. 네.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법안은 노사정 합의대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네. 이거 하나. 두 번째는 금년도에 꼭 우리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이 적용보험이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그 고용 안전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대한 근거 법률이 꼭 이번 네. 국회 때 통과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탄력제도 개선안과 국민지원 취업제도는 꼭 통과돼야 된다고 합니다. 통과시키시고 장관님 시키시는 건 아니지만 장관님이 노력하신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꼭 그러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